네, 설 연휴를 보내며 설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잠시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부터 닷새간의 설 명절 연휴였고요. 정치권도 이제 귀향 활동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파악한 설 민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하고 개혁에 방점을 찍은 설 민심을 전했고요.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독주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야당에 더 강한 견제 목소리를 요청했다. 강한 야당, 견제 이런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 정의용 사무총장의 말을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들었던 여러 민심들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참 잘한다. 네. 그 민생 회복을 이렇게 빨리 이뤄낼 줄 몰랐다. 이런 평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감이 큽니다. 이게 이번에는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집값을 잡은 정말 그런 정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내놓고 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면서 지금 매물로 나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 민심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분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친한 게 또 그 대표 현재 대표 장동혁 대표 이런 개혁 이런 부분의 충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정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국민의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저러고 있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높아요. 지금은 뭐 오만한 권력의 경고가 아니고요. 본인들,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경고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제대로 된 야당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또 이제 내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내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고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자, 장성호 부위원장님, 여야가 파악한 설 민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민주당도 지금 집권 여당이고 국회에서 원내 제1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180석 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을 설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고 예.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걸 얘기하지 정치 얘기는 큰 틀로 하면은 집권당을 통상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 부동산 뭐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28번에 대책을 했지만 서울의 집값 2배로 올려놓고 설 내내 이재명 대통령은 X 트위터에 이거에 대해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사실 설 명절 기간 내내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설 명절 때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제 주변에는 많겠지만 견제 좀 해달라. 그리고 헌법을 되살려달라. 견제와 균형이 맞는 헌법 가치를 되살려달라. 네.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하면 더 열심히 해라 무조건. 근데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중요하고 앞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견제할 수 있는 권력, 힘을 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잠시 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작년이었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에 나오는 이제 선고고요. 선고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심 선고 결과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또 정치권에서 이 선고에 따른 파장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구형을 사형을 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2개밖에 없어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감경 사유로 들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란이라고 인정도 안 합니다. 예.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경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성을 하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예. 그렇다면 뭐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저는 구형대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좀 논란입니다. 아마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출석하면 뭐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법조인들의 말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일반론이지만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출석을 안 하면 강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재판을 좀 방해하게 출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의 재판, 이전에 있었던 네. 2번의 재판에서 내란이 명확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와 다르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연 재판부가. 그래서 이건 내란이라고 인정이 될 것이고요. 예. 내란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죠.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 거냐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로 인정하고 그러면 만약에 사형이 선고됐을 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절연해야죠. 네. 친윤, 윤 어게인 외치지 말고. 그러나 장동현 대표 체제가 과연 그럴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친윤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소부 위원장님.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에는 뭐 출석을 안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그 후에는 증인 출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를 해왔고, 그리고 1시간 전인가요? 의왕구치소를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불출석한다는 우려는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것을 사법적인 판단을, 이 본안 심판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뭐 내란에 대한 그 판단이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일단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재판을 먼저 하고 오히려 본안 재판에 압력을 넣는 그런 형태를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된 네. 법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 실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 그 여부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헌문란, 폭동, 인정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직권남용이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냐.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만약에 폭동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을 업무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정상적으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폭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그러면 뭐 국회를 궁극적으로 애초에 계엄을 발동할 때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 네. 그런 걸 가지고 정말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 저는 핵심적인 거라고 보고, 네. 또 다른 것은 이제 뭐 공수처라든가 그리고 수사권. 수사권한에 대해서 공수기각, 그런 여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예. 다만 지금 최근에 사법부가 보면은 이제 사법의 정치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사법부가 여기에 눈치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정말 공정하게
사법적인 잣대로 예. 그 법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시키면서 이번 판결을 네. 해야만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미칠 정치적인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치적인 파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단 1심 선고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이제 접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란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으로 가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각 당이 매진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선거에 내란 프레임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3시에 있을 재판 과정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민주당은 이제 24일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개혁법안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본회의를 열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제 이 사법개혁안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그 대치가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뭐 무작정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협의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민생 법안 같은 게 합의가 끝난 상황도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법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기다릴 수 없다.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독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법안들 아까 말씀하신 사법개혁 관련된 이런 법안들 때문에 그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 민생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으니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미투자 특별법이잖아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은 투자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관세를 계속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지금 발목을 잡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24일 날 입법 공청회를 열고 그리고 25일 날 법안 심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까지도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협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법 말씀하시는 거죠? 입법 아까 말씀드린 거 대미투자법, 대미투자법 24, 25. 그러니까 25일 날, 24일 날 입법 공청회를 열고요. 25일에 25일 날 법안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국민의힘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난 사법개혁 법안들도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그건 국민을 향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소 부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이제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항상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대화 테이블에 나가서 합의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수기입니까?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안에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단, 수석 부대표단도 있고 충분히 양쪽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뭐 대미투자 특별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다른 것은 사법개혁 같은 것들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과 야당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국회의 권능은 의석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8석인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일당 독재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국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협의 안 해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일 날 법안을 제출을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민생법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쟁점 법안 합의 안 된 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면 국민의힘은 할 수 없이 필리버스터 하루짜리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생 처리를 먼저 하면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의사당에 들어가서 합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예, 대화 타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자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죠. 또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학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이 사회학이다 이렇게 또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 메시지가 이어졌고 또 그에 맞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법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두 가지만 제가 바로 잡고 가면 민의가 의석수가 민의예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만들어준 게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의는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은 아니고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생 법안들 가지고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합의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다. 가지고 계시면 세금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팔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계속 많은 집을 갖고 있으면 소리가 나겠구나 생각하면 팔면 되는 거고요. 그건 시장에 맡기는 거고 제도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내야 될 세금을 유예해 준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예해 와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고 계속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무슨 다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사회악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걸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이걸 사회악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주택자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밖에 아니에요. 그럼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대체? 한 사람이 막 200채, 300채씩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임하자는 겁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의견입니까 그러면? 아니 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눈치 보다가 결국은 계속 유예해가지고 중과가 유예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거 아무도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그랬더니 이제는 다주택자를 악으로 만든다고. 이건 감성 정치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계속 봉호하고 옹호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시즌2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소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유세 장면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가겠다고 천명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6번째인가요?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을 꽁꽁 묶어놓고 대출도 규제하고 그리고 토지 허가제로도 해놓고 지방 밑에 밑바닥은 꽁꽁 묶어놓고 통제해놓고 위에서만 그러면 시장을 안정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급이 없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공급이 왜 없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서울 옛날 그대로 정책. 이것이 서울에서 40만 호의 신규 주택을 날려버려서 지금의 공급난이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팔아라. 그 똘똘한 한 채 놓고 다 파는 그 중과 정책 때문에 전국의 자금을 핵심 서울로 다 수렴을 해서 서울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2배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원인이 찾아보면 뻔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공급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공급을 합니까? 도시 재생을 하죠.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다주택 요걸만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있습니다.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권에도 이것은 잡아야 될 것이고 다만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회재산권 행사, 자녀교육, 직주근접, 부모부양, 지방근무, 생계형 임대, 생계형 임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임대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럼 임대주택을 질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정책을 X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예.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서 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제 약간의 공방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